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최근 논란이 된 현안들을 전향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동에선 남북 연결 도로에 전차 방어용 콘크리트 구덩이를 팠고 11m 높이의 토성도 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휴일에 예고 없이 불러서 전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 대선의 본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5일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선의 막판 판세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4일 저녁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발표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11월 10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 그 대국민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에서 기조 연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다가오는 7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대선뿐만 아니고 에이펙 회담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 일정이 있어서 11월 말경에 어떻게 보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11월 10일 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크게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1월을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수세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공세적인 입장으로 해서 전국을 반환시킬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할 거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향적인 국민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가지 정도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라든가 활동 중단,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그리고 또 개각, 나아가서 또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와 같은 당의 요청에 대해서 이 하나 나름대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담을 얘기를 할 것이고 더불어서 담화 발표 이후에 이 기자들로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부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신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모습을 아마 11월 10일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 오전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 시간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해드렸는데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 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2025년도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4대 개혁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방침이 나왔습니다. 특히 약자 복지의 확충, 이게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얼마나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예산이 많습니다. 677조가 지금 그 2025년 예산인데요. 올해보다 한 3.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가된 것을 그럼 우선순위를 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4조 지출 구조 그 조정을 해서 제일 먼저 맞춤형 약자 복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자 복지의 앞에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맞춤형이 어르신들을 위한 것, 그리고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것, 그리고 또 저소득층 주거를 위한 것,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00만 어르신 일자리 110만 개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 월 20만 원 그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토탈 15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공공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25만 2천 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사실 거의 상당히 규모가 큰 신도시급의 어떤 그 저소득층 그 공공주택이 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했을 때에 어쨌든 그 청년, 이 젊은 층에 대한 그 어떤 주거 대책도 상당 부분 이 24조의 어떤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맞춤형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지 혜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강조한 게 바로 경제 활력의 회복, 이를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도 주요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어렵다는 사람들이 이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이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으로 상환 기간을 한 5년 정도 지금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배달비, 요즘 뭐 우리도 집에서 배달시키면은 뭐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금방금방 배달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빚 그 조정 기금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습니다. 40조 이상을 지금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 보통 사람들이 뭐 시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이 온누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5조 5천억 원이나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이 돌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매출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 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산업 구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가면서 가장 핵심인 것이 뭐 인공지능, AI, 바이오, 또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2대 대한민국 그 전략기술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약 30조 원, 정확하게는 29조 7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압도적인 그 초인류 정책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 7천억 원에 가깝다는 건데요. 주로 의료개혁 예산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른바 의료 대란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 국민들도 그 양해를 하고 또 의료인들도 좀 물심양면 열심히 지금 그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채찍도 있습니다만 당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5조 7천억에 가까운 보건복지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하면서 의료계획에 30조 이상 투자를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게 전공의 수련비, 또 8개 필수 의료비 전공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 그 의대생이라든가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개혁에 따라서 이 그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 125조나 되고 거기다가 의료 개혁에 30조 이상 투자된다고 하면은 의료인들도 상당 부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진정성을 담보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의대 그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도 노후화된 것을 이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이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그중에서 한 4천억 원, 그리고 또 국립의대 교수 충원으로서 260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요즘 보면은 그 소아청소년,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탈이라고 하는 필수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 병원, 응급헬기, 특수구급차 이런 부분에 돈을 그 확실히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의료계들도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2달 연속 그 출산율이 올라서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도 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 재정의 패러다임을 큰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3대 핵심 분야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가정 양립, 그리고 돌봄, 주거, 요거 3대 그 핵심 구조인데, 사실 제가 돼지띠 1971년생입니다. 제 동기들이 그 띠가 가장 많아요, 인구가. 110만 명이었어요. 110만 명. 네. 그런데 요즘은 1년에 2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의 뭐 한 50년 사이에 5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신생아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지금 그 걱정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서 재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이 3대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 정부에 들어서 지금 그 출생이 상당 부분 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그 결혼이 늘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를 기화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보면은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출생하는 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이 안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속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최진영 대표가 1971년생 돼지띠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11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국민학교였죠.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했을 정도로 많았죠. 이부제 수업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지금 거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IMF도 겪고 했던 굉장히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틀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아이들이 안 나오면 미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10만 명이 나온 세대가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 30만 명도 안 태어나고 있으니까 그 심각성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총리가 대신 읽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 언급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이 발표에서 아무래도 탈북민이신 우리 안 소장의 관심이 크셨을 텐데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저도 이제 34,000명 탈북민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총리께서 지적한 대로 말하자면 정착 지원금을 좀 올려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탈북민 지원금이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번에 다시 500만 원을 인상해주고 그러면 이제 한 1,500만 원이 되는데 네. 이것은 거의 88%를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88%를 올린 거예요? 예, 한 2, 3년 안에 그렇게 88%를 올려주셨고 또 올해는 이제 또 그 7월 14일 탈북민의 날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북민들이 상당히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그 예산도 한 18억에서 29억
이렇게 이제 파격적으로 올려주어서 말하자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네. 말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포커스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통일을 해나가는 게 옳다. 이런 이제 정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최전선에 투입됐는데 언어와 지휘체계의 혼선 그리고 러시아군의 냉대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돌격하는 러시아 장갑차와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이 따로 노는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 장갑차가 지금 앞에 가요. 엄청난 평원 아닙니까?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10월 30일쯤에 촬영된 건데 저 뒤에 저 병사들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장갑차에서 내려줬는데 뭔지 지금 이게 따라갔다가 뭐 저러고 있어요, 저렇게. 네, 더 있습니다. 꺾으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우왕좌왕 말 그대로 갈팡질팡입니다. 자, 이 SNS 동영상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우크라이나의 드론 카메라로 직접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장갑차가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인데 지금 한 대에서 한 서너 명씩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공격 지점이 어딘지 물론 나갈 때는 어느 좌표를 주면서 거기 가서 뭐 전개하라든지 이런 임무를 받았겠지만 그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군의 보통 통역은 중대당 한 명씩밖에 할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정도 병력이면 지금 한 개 분대가 나갔는데 통역이 안 되니까 어느 지점은 받았지만 또 특수 28군 11군단이라는 게 특수군이기 때문에 보병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네. 보병이라는 건 이제 포병 저런 장갑 무력과 다 연계해서 전개하는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폭풍군단은 낙하산이나 헬기로 후방에 떨어져서 유격전을 하는 부대라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결국 총알 바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런 장면을 보면은 엄청난 평원지대에서의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강의 드론 부대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드론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공격만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과 우리가 접전을 벌였다 이런 사실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붙었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었는데 결국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지금 뭐 허풍군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허풍군단? 네, 폭풍군단이라는 게 허풍군단이다. 아까 이제 그 전전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가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훈련되지 않는 미숙한 군인들로서 지금 무장이라는 게 겨우 AK 7.62mm에다가 또 박격포 요 정도밖에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이게 전력이 약한 겁니다. 열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애당초 틀려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다 저 드론으로 찍고 그렇죠. 탐지하는데 AK-12 초총에다가 뭐 수류탄하고 그렇죠. 박격포 가지고 어떻게 전투하겠어요? 그렇죠. 이 7.62mm AK 소총이라는 게 유효 사거리가 200m밖에 안 되고 그렇게 짧아요? 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기 보호용 또 뭐 보병이 집중적으로 고지 돌격할 때는 써먹을 수 있어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런 광활한 지역에서의 무기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500m가 넘습니다. 200
400m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돌격용 소총, 어솔트 라이플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파병된 북한군들의 주력 부대, 알려진 대로 폭풍군단인데요. 앞서 본 영상에 나온 북한 병사들, 노동자, 농민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차출된 사람들일수록 아마 노동자, 농민 자녀들만 가습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군인들은 어려운 고난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고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 간부 자식들은 어디로 가는가? 다 무슨 호위사령부라든지 경무사령부라든지 평양시 도시 주변에 가지 저렇게 유격대와 같이 게릴라 부대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네. 따라서 간부집 자식들은 뭐 거기에 뽑혀도 달러만 지급하면은 이게 뇌물을 주면은 지휘관이 바로바로 이제 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북한군이나 북한 사회처럼 잘 통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예, 그건 뭐 거의 뇌물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뇌물이면 다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이라면 빼고 뭐 외화벌이로서 이번에 가면 뭐 월 2,000달러 준다. 월 2,000달러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문제는 그걸 개인 손에다 쥐어주는 게 아니라 당국이 알아서 계좌 관리해서 평양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걸 뭐 절대 자기 손에 쥐는 건 뭐 몇 달러 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이른바 정예 병력은 10% 정도다. 10명 중 하나 정도 된다. 이런 증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오리버리한 그 전투하는 거 보면 저게 적어도 5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외모를 볼 때 그 말하자면 이제 어린 애들 뭐 10대 말부터 20대 초반이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나 무슨 장갑차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 갈 때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가족들에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건설하러 간다. 이렇게 저게 그 옛날에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레닌그라드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박충건 의원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의 지금 30%는 10명 중 3명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못 먹어서 순전히 쌀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 간 애들이 제대로 싸우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탈북 주민 또 탈북자 출신 의원의 분석입니다.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일주일씩 모스크바에 머무는 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마침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5일 보도됐습니다. 최선희가 일주일씩 그 이상 모스크바에 머문 이유 드러난 셈이네요. 네, 아마 몇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모스크바를 곧 방문한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협의하고 특히는 지금 뭐 파병 문제도 협의하고 또 경제 원조라든지 뭐 무기 제공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외무상을 파견했는데 푸틴이 휴일날 쉬지도 않고 최선희를 만나 주었다. 이 사실에서 지금 푸틴이 북한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간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 보도가 따스가 전했고 네. 이날이 우리 쉬는 날인데 내가 불렀어. 이 말을 특별히 또 푸틴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북한에 대한 기대가 크고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크니까 러시아 전쟁에 적극 도와달라.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김정은을 부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은 최선희에게 1분간 손 맞잡고 얘기하다가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에 마주 앉아서 물론 배석자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크렘린궁은 매우 특별한 대우라고 했는데 자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 면담자 숫자도 극히 적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러시아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 간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주 적은 최종의 요원만 나와서 만나는 걸 볼 때 또 푸틴이 이제 김정일이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최순희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들은 이제 크레문린궁이 이제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과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 직전입니다. 한편 북한은 10월 15일에 폭파한 경의동에서 남북 연결도로에 대전차 방어용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여기를 완전히 구축했어요. 그리고 3층 높이 11m까지 올라가는 흑성, 토성까지 쌓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해선도 그렇고 요 경의선도 그렇고 양쪽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국경을 만들겠다.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저 토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장마 때 두고 보십시오. 내년 장마 때면 저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너비가 뭐 11m, 높이가 한 5m 되는데 소위 그 개방된 구역, 양쪽엔 다 지뢰가 있으니까 그것만 만들면 이제 북한군에게 저건 이제 말하자면 남쪽 탱크가 올라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저건 장마만 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합참도 밝혔죠. 저건 아무런 전략적 의미가 없는 부대이나 파놓은 거다. 또 토성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웬만한 장마엔 다 무너지는 거.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그 상징을 거기다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우리 보라는 식이고 또 북한군에게 이제 탈북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뿐이지 군사 전략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합참은 이 구덩이 토성 군사적 효용성 거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북한 하루에 300~400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 자,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북한군도 뭐 일부 중장비도 나옵니다. 포크레인도 나오고 브루도젤도 나오지만 사람이 없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저것이 이제 우리 K2 전차를 공격해오면 막는다. 우리가 무슨 전차로 북한을 공격할 이유도 없지만 공격할 때는 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전쟁물 장애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보십시오. 북한군은 저렇게 인해 전술로 삽과 곡괭이를 든 군인을 몇백 명 동원하지 않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여벌한 듯이 1일 이 토성 위에다 인공기 꽂고 사진 찍는 장면을 우리에게 노출했습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자, 끝으로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도 자주 쏘니까 저번에 쏜 그 미사일 아니야 했는데 또 새 미사일입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를 겨냥한 엄포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대선에 한 24시간을 앞두고 지금 다연발 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칸데르를 쏘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ICBM을 실험한 북한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쏜 거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 저 북한 좀 봐달라. 다음 대통령도 우리하고 좀 협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아마 체제 재생산의 메시지를 워싱턴에 날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난 뒤에 시점을 골라서 7차 핵실험 이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의 본투표. 왜 자꾸 본투표라고 하냐면요. 사전투표는 이미 7,500만 명 이상 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5일 자정부터 뉴햄프셔에서 물결 치듯 서쪽으로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 큰 나라죠. 역사상 최대 접전이란 평가답게 판세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We are optimistic and excited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Her inflation disasters, they caused inflation. 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사전 투표자가 7,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권자들의 60% 전후가 이미 투표를 마친 셈이라고 합니다. 승부를 가를 7대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다. 아니다. 트럼프가 4승 2무 1패다. 참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뉴욕 타임즈하고 한데 거기서는 해리스가 4승 2무 1패. 그다음 거꾸로 더힐하고 에머슨 대학에서 한 데서는 또 거꾸로 4승 2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에머슨 대 조사에서는 빨간 게 숫자가 4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합주에서 7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승리한다. 이건 맞는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실은 그것도 이 차이도 1%, 2% 이 정도 포인트 차이니까 이거 뭐 차이가 있다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하자면 오차 범위 내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표는 까봐야 된다. 그렇죠. 까봐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초접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역사상 가장 치열한 미국 대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뭐 영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종 대결 못지않게 남녀 대결 구도도 확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물론 이제 해리스 지지고 남성은 트럼프 지지인데 그 차이도 뭐 되게 보니까 이 해리스는 57% 여성으로부터 또 트럼프는 58%. 이건 이제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중에 이제 지금 가변 요인이 생긴 게 뭐냐면 이 트럼프가 그 낙태 문제 이 가지고 했는데 이 여성 중에 남편한테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가서 찍을 때는 당신은 부스 안에서는 당신 자유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선거운동으로 해리스가 그 선거운동을 펼친답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들이 남성의 또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성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투표하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여성표가 무섭죠. 그래서 막판에 이 아이오와 같은 데서는 말이죠. 트럼프가 2016년, 2020년 아이오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해리스가 앞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잠시 후에 그 말씀 또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가 쓰레기섬이라고 한 코미디언 지지자의 발언 논란 이후에도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체니 전 부통령 딸 얼굴에 총을 겨누고 싶다는 섬뜩한 말이 화제가 됐죠.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미국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놀라운데요. 실제로 지금 예전에 공화당 출신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가 지금 하원 의원으로 있는데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인 트럼프를 지지했는 것이 아니고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즈 체니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인 전쟁 매파다 부르면서 총구가 체니에게 겨누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취재진을 향해 가지고 취재진이 생산해내는 뉴스가 가짜 뉴스인 것이고 만약에 자기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격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에 있는 취재진이 다칠 것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기자들 맞춰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서 또 한 번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 후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말이 또 먹힌데요. 마초 발언이라 예. 20대 남성층이 특히 좋아한다. 젊은 층에 대한 호소하는 전략이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지층 결집이 저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50여 개 주에서 치러지지만 사실상 펜실베이니아주의 승부가 승자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도 이곳이죠? 예, 두 후보가 전부 여기 집중적으로 펜실베니아 여기가 19석입니다. 19명. 예, 그 선거인단 19명인데 7개의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죠. 그다음 뭐 노스캐롤라이나 16개, 조지아 16명, 네바다 6명입니다. 여기는. 그다음 미시간은 15명, 애리조나 11명 이렇게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데가 펜실베니아고 이 펜실베니아 전번에도 이 승부를 여기서 결정지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여기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미국 선거에서 재밌는 게 우리는 옛날에 말이죠. 여촌야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농촌에서는 뭐 여당, 도시에서는 야당 이랬는데 이번에 미국도 보니까 농촌은 트럼프예요. 네. 공화당.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도시 또 고학력자, 화이트 칼라, 여성 여기는 또 해리스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또 아주 감정이 많은 불만이 많은 백인 저소득층 이렇게 되니까 남성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아주 허풍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분노하는 이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그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미국 대선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일 자정부터 본투표 시작되는데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 던지기처럼 결과가 나와도 전혀 놀랄 게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참 황당한 역주행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죠. 그 오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 역 일대. 예, 역 일대에서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지금 그 여성 20대 여성이 어머니의 그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저 흰 차예요. 예, 네. 맞습니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침 그와 같은 모습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높은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찍었는 것이 공개됐는데 저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흰색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이후에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상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처음에는 한 5-6대 차를 치나봤더니만 우왕좌왕하면서 다 나가서 한 9대의 차량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오토바이를 치는 모습이 있어서 실제로 인사사고까지 났다라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 여성이 지금 무면허라는 것이죠.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그리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해서 입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말씀 들으신 대로 이 여성 운전자 황당한 사고를 낸 뒤에 안 내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주위에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계속 움직이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사람 쳤어. 열대 교통사고를 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시동을 끄라 했더니만 나 시동 끌 줄 몰라. 라고 했다는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시동도 끌 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번화한 이 강남역 일대를 질주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경악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여성 저 상태에서 차를 몇 번 몰았다 그래요. 사고 안 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사고를 냈죠. 이 여성 술도 안 마셨고 마약에서도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운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경찰에서는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본인이 이제 잠을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음주 테스트를 했더니만 음주는 나오지 않았고 또 약물 어떻게 보면 마약 테스트를 했더니만 마약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결국 신경안정제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변 검사나 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약물에 그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들으신 대로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수면제 먹은 남성이 그것도 강남 쪽에서
2건의 사고를 저질렀고요. 그다음 작년에는 보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이런 식으로 그 보도가 됐죠. 그 젊은 친구가 이 약물 운전을 했는데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1심에서는 징역 20년, 항소심에서는 10년 이제 감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물 운전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 약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양형을 한다든지 그런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렇다는데요. 법률이 항상 그 사건이 나고 그 뒤를 따라가기도 이렇게 급급해서 이게 어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이것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국회가 신속하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사람 죽여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아니 뭐 나 저 신경안정제 때문인데 신경안정제가 사실 이 뭐 반응을 이완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다음 마약은 더더욱 더 위험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술을 마시고 무슨 심신미약이다. 그걸 왜 저 피해자가 봐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이상한 그런 뭐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용. 이건 다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특히 이런 점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신속히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술도 그렇고 신경안정제도 그렇고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왜 봐줘야 되느냐. 예. 입법을 빨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참 저도 동의합니다. 의료용 마약도 많이 먹으면 운전하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트렁크에서 꺼낸 물건을 가지런하게 도로 위에 펼쳐놨는데요. 급하게 물건이라도 파는 걸까요? 물건을 파는 것도 노점상도 아닌 도로에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주인공입니다. 사고 처리는커녕 출동한 경찰 옆에서 뭔가에 홀린 듯 춤까지 추고 있는데요.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 투약 운전자입니다. 불법 마약 운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의 차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감기약 때문에 그랬다, 신경안정제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런 사고 많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약물 운전 사건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을 지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실상 상실을 하고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었는데 결국 마약 사범이 늘다 보니까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건도 당연히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그 통계를 보시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7건이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2배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3건이 있었다고 경찰청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해서 0.03%로 예전보다 강화하고 아주 그 기준이 세분화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약물과 관련된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마치 옛날처럼 주치감정했는 것처럼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양형으로 감경 사유로 있는 케이스도 지금 실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관한 그 운전 기준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법론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강남역 역주행 운전자가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뿐만 아니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피해가 아주 중한 건 아니지만 여러 대인 것이고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중처벌돼 가지고 형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 지금 점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양형 기준도 높여야 된다는 최진영 대표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규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프로포폴도 그렇고 우리가 워낙 많은 약물을 지금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만 자꾸 핑계를 미룰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약물들
신경안정제라든 특히 지금 말씀하신 프로포폴이라든 이런 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줍니다. 이거는 이 입법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를테면 프로포폴조도 우리가 그건 왜냐면 맞고 난 뒤에 자잖아요. 근데 맞고 난 뒤에는 일단 운전하지 말라. 이게 권고사항이 전부. 네. 뭐 프로포폴을 맞으면 몇 시간 지나서 하라든지 이런 규정도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해놓고 피해는 피해자들이 미안하지만 전부 좀 감수해 주세요. 이런다는 것은 정부나 입법과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제 이런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뭐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국회의원 여러분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민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 최진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출렁이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불가분이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죠.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이 중요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